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프트업의 VFX 팀장을 맡고 있는 서장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쪽에 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스텔라블레이드의 이펙트, VFX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자면, 현재 시프트업 세컨드 이브 스튜디오에서 VFX 팀장과 TA 파트장을 겸하고 있고요. 영상업계에서 2D, 3D 모션 그래픽 관련 일을 하다가 게임 쪽으로 넘어가서 좀 늦게 진입을 했습니다. 로스트아크 이펙트를 시작으로 어센던트 1을 거쳐서 PC, 콘솔 기반의 게임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스텔라블레이드 이펙트의 개발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개발 시 사용한 이펙트 제작 프로세스의 최적화, 그리고 나야가라 파티클에서의 절차적 변수의 활용, 인터랙티브 표현을 위한 나야가라의 활용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블레이드 이펙트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텔라블레이드는 트리플 A급 콘솔 싱글플레이 액션 게임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총 5년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 개발 후기 폴리싱과 QA 기간을 제외하면 대략 4년 정도의 본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시기에는 8개월간의 프로토타입으로 이루어졌으며 팀장을 저를 포함한 2명의 이펙트 아티스트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개발 시작부터 개발 완료까지 최대 4명의 이펙트 아티스트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리소스 작업 이외에도 발사체나 환경 인터랙션 요소를 위한 블루프린트 등을 팀 내부에서 직접 제작하여 실무에 활용해서 조금 더 폭넓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텔라블레이드의 이펙트의 비주얼 목표로 보자면 뭐니 해도 트리플 A급을 지향하니만큼 기존 모바일이나 MMO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은 퀄리티의 시네마틱 비주얼을 목표로 하였고, 단순한 일회성 스킬 이펙트 리소스 같은 제작에 국한되지 않은 조금 더 여러 고급 기능들을 사용해서 많은 인터랙티브 효과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이 만들고 또 봐왔던 대중적인 판타지 스타일의 이펙트에서 벗어나 조금 더 신선하고 기발한 느낌을 주기 위해 초현실주의적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개발 중에 엔진 버전업을 거치면서 캐스케이드에서 나야가라로 교체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대략 본 개발 1년 후였습니다. 4.15 버전으로 버전을 올리면서 나야가라로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작업했던 캐스케이드를 모두 나야가라로 재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애님 트레이를 제외한 모든 파티클을 나야가라로 제작하였고, 그 당시 대략적으로 한 200여 개 정도의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을 나야가라로 재작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초기 나야가라 버전에서는 여러 호환성 문제나 부족한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캐스케이드에서 사용했던 기능들을 토대로 캐스케이드 친화적인 기능의 모듈을 먼저 만들며 시작하고 추후 개발에 맞는 방향으로 튜닝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수 모듈들은 저희 스텔라 블레이드 이펙트 제작에 좀 더 맞고 친근한 방식으로 수정되거나 대부분 새로 제작하며 사용했습니다. 또 추후 엔진 업데이트의 리소스가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도 모듈을 분리하여 저희 쪽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VFX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의 적은 팀 인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적은 팀 인원으로 최대한 상황 편준화된 작업물을 생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하나의 이펙트 제작 과정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작업의 시작부터 첫 컨펌까지의 1차 작업이 있고 그 뒤로 다수의 컨펌과 수정, 폴리싱을 통해 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컨펌이 많고 수정 기간이 상당히 긴 이유는 싱글 플레이 게임은 MMO 게임에 비해서 전체 리소스 양은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퀄리티나 여러 대응해야 할 작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그만큼 많은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크게 나눠보자면은 첫 컨펌까지의 1차 작업,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컨펌과 수정, 폴리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정 및 폴리싱, 후처리 기반 작업이 길수록 퀄리티가 보장되어서 후반 작업보다 전반적인 작업의 프로세스를 좀 더 줄여보자 하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펌 전 1차 작업의 프로세스를 줄이는 쪽으로 보자면은 파티클의 초기 제작 시 간단한 세팅이나 커브 데이터 작업 같은 노가다 작업들, 매번 해야 되는 작업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존의 퀄리티를 최대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전략한 시간만큼 폴리싱 시간에 더 투자를 해서 더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이 생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파티클의 표현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터의 규격을 사전에 세팅해 놓고 작업자는 바로 작업하기 전에 편하게 바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표현 방식에 따라 커스텀 모드들을 세팅하여 파티클의 파라미터에 쉽게 접근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마스터 이미터에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파티클의 커브 값들을 나야가라가 아닌 머티리얼 단계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파티클을 제작할 때마다 하는 커브의 반복 작업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각 프로세스의 최적화 비율을 보자면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파티클 종류에 따른 이미터 인스턴스 규격화입니다. 기준이 되는 마스터 이미터에서 1단계로 파티클 렌더러 방식에 따라 인스턴트화를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프라이트냐, 메쉬냐, 서브뷰냐, 리본이냐, 라이트냐 등등으로 첫 번째 인스턴스를 나누었습니다. 2단계로는 표현 방식에 따른 인스턴스로 1단계에서 렌더러 종류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미터에 각 표현 방식에 맞는 모듈로 세팅하여 인스턴스를 나누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스프라이트에서 스파크나 플레어, 쇼크웨이브, 렌즈 플레어, 리퀴드, 블러드 스프라이트 등 스프라이트 기반의 표현 방식에 따라 인스턴스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이미터의 표현 방식에 추가적으로 맞춤 제작한 커스텀 모듈을 사용해서 각 머티리얼 파라미터 등의 접근인 사용성을 더 편하고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쇼크웨이브와 더트, 스모크 등의 이미터들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모듈들이 각 표현 방식에 맞게 만든 커스텀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매번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꺼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내부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파라미터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제작 시 가장 귀찮다고 할 수 있는 게 커브 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또 안 하면 퀄리티는 정말 안 좋고 하자니 매번 하기도 싫고 한 작업입니다. 이런 매번 반복 작업으로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커브 작업을 머티리얼 단계로 이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머티리얼에서 이펙트 연출에 관련한 애니메이션 커브 작업을 완료하고 나이아가라에선 단지 그 머티리얼을 스폰만 하고 라이프 타임만 지정하면은 만들어진 연출이 그 시간에 맞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틀라스 커브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아틀라스 커브는 커브 에셋 조합을 텍스처로서 저장하여 머터리얼을 통해 커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커브의 개수도 해상도만큼 저장할 수 있어서 수량은 걱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128 곱하기 128로 해서 128개의 커브 값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컬러 그래프가 아닌 R 채널만을 사용하여 머티리얼에서 사용했습니다. 가로를 시간축으로 파티클의 절대 시간, 세로는 그에 따른 수치로 0, 1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커브의 종류는 이지, 인, 아웃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강도 세기에 따라 대량으로 저장해 놓고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하였습니다. 머티리얼 노드에서의 적용 방식으로는 그 해당 커브 아틀라스 노드의 입력에 파티클 릴레이티브 타임을 사용해서 파티클의 절대 시간을 기반으로 아틀라스 커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아틀라스 커브의 출력값은 0, 1 사이의 값인데 이것을 머티리얼에서 각자 사용할 머티리얼에 맞게 리매핑하여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함수는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가 편하게 만든 리매핑 함수이지만 언리얼의 기본 리매핑 함수를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실제 마스터 머티리얼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보자면은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각개의 머티리얼 변수에 맞게 아틀라스 커브를 따로따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매핑할 데이터들도 각 파라미터에 맞게 따로따로 지정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제 UV 노이즈 스케일과 노멀 인텐시티, 디저블 스케일 등의 파티클에서 파라미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커브 데이터를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커브 관련을 작업과 확인을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해야 되는데 결과물의 확인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 창에는 파티클의 시간이 없으므로 움직임이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틀라스 커브의 입력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수동으로 하기 위해 타임 관련 디버그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예시로 간단한 파형의 이펙트를 머티리얼 내부에서 커브 에디터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안에 타임라인이 파티클의 절대 시간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더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각 파라미터에 여러 가지 커브를 바꿔보고 리매핑 파라미터 수치를 바꾸면서 하나의 이펙트 스프라이트를 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늘려서도 볼 수도 있고요. 프리뷰 타임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시간대의 위치를 볼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또 다른 액체 파티클이나 여러 가지 연기나 더트 같은 곳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화면상에서는 저희가 많이 쓰는 피나 액체에 대한 파티클에 사용하는 머티리얼에 이런 커브 아틀라스를 활용한 모습입니다. 디졸브되는 그 커브의 그래프를 머티리얼에서 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머티리얼 단계에서 커브 값을 미리 작업하게 되면 나오는 이점들은 머티리얼 인스턴스 자체가 그 커브 애니메이션 연출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재활용과 일괄 수정이 매우 용이합니다. 추후 퀄리티 폴리싱 작업 시 상당한 시간 절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머티리얼이 여러 가지 나야가라에서 가져다 쓰고 있을 때 그 머티리얼의 커브 값만 수정하면 모든 나야가라다가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또한 퀄리티가 높은 프리셋들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선행 제작해 놓은 후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나야가라에서 스폰 후 라이프 타임, 사이즈만 지정하는 것만으로 부수 작업 없이 퀄리티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 이미터 규격화의 커스텀 모듈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에 사용했던 나이아가라의 절차적 변수에 대한 작은 활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이아가라에서 절차적 변수를 활용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파티클 제작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랜덤 레인지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각 파티클의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여 조금 더 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용 마스터 파티클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존의 파티클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각 파티클의 변수, 라이프타임이나 컬러, 사이즈, 매스 등 서로 각계 입력값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캐스케이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했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고 계속 이렇게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입력값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므로 각 파티클의 변수들이 하나의 기준점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준점이 되는 랜덤 변수를 사용해서 각 파티클의 변수에 맞게 트랜스폼 또는 리매핑하여 변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매핑이나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중간 과정을 하나 추가하여 기준점이 되는 랜덤 변수의 분포도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해 단순하게 매우 고른 랜덤이 아닌 사용 목적에 맞는 의도된 랜덤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랜덤 분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커브 값을 사용합니다. 기본 랜덤 변수를 커브 값의 커브 인덱스에 사용하여 랜덤의 분포도를 커브로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리니어한 그래프에서는 커브 인덱스의 입력값과 동일한 출력값을 가지게 되어 같은 결과로 나오게 되지만, 이런 커브를 사용하게 되면 출력값이 그래프에 맞게 변화되어 상황에 맞는 조금 더 보정된 랜덤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으로 보자면 대략 0.8에서 1까지가 1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력되는 랜덤 수치가 0.8에서 1 사이일 경우 무조건 1로 만들어서 1인 수치의 랜덤 값이 많은 랜덤 수치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런 방식의 계단 방식의 커브 값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한 고정적인 수치의 랜덤을 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벡터나 컬러에도 사용하여 입력 랜덤 값에 따른 특정한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한 하나의 예시로 가장 기본적인 스파크 파티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랜덤 변수 온도라는 것을 생성하겠습니다. 0, 1까지의 범위를 가진 변수로 0은 가장 낮은 온도, 1은 가장 높은 온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의 랜덤의 분포도를 조절합니다. 파티클의 온도가 아주 고르게 분포한 것이 아닌 낮은 온도는 80%, 높은 온도를 20% 수준으로 특정한 비율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랜덤 수치를 각각 파티클의 변수에 리매핑합니다. 라이프타임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길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 온도가 높을수록 라이프타임이 길게 하였고, 색상은 온도가 높을수록 밝은 노란빛을 띠고 낮을수록 붉은색을, 질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높게, 사이즈도 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그리고 이제 콜리전 바운스도 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바운스하고 온도가 낮으면 작게 바운스할 수 있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러프를 사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지금 위쪽이 이제 커브 랜덤의
랜덤의 분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아주 고른 랜덤인 반면 오른쪽은 온도가 낮은 것과 큰 거의 간격이 크고 온도가 큰 수치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좀 보기 힘드실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통해서 디테일을 올려가는 쪽으로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는 쪽으로 보여드리자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에 가까운 수치가 굉장히 많은 커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밝은 노란색 파티클이 많이 있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0.5 이하의 낮은 온도가 많은 커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파티클이 작고 붉은빛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베리에이션을 상황에 따라서 커브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 여러 가지 파티클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변수의 활용의 응용으로 SF 스타일의 HUD 작업물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하나의 2m로만 제작된 것으로 각 파티클이 노이즈 변수, 벡터 필드로 만들어진 노이즈 변수를 강도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 파티클의 변수들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절차적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상황에 맞게 여러 프로퍼티들을 수정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작업물들을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절차적 방식으로 생성된 것들로 자유롭게 프로퍼티를 수정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고 저희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인터랙티브한 표현을 위해 활용한 나이아가라 모듈 활용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주인공 이브가 가장 많이 하는 스킬 이펙트죠. 전기 이펙트에 대해서 제작에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이펙트가 조금 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물리적으로 전기가 시작되고 지면에 이어지길 원했는데요. 파티클의 시작 지점에서 원하는 방향 쪽의 지면을 찾아 그 장소를 연결시키고 또 지면과의 각도에 따라 전기가 휘어지는 효과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했습니다. 또한 특정 오브젝트 타입의 지면만 체크해서 전기가 연결되도록 하고 히트된 장소에서 파티클 라이트와 추가적인 스파크 파티클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쉽게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바닥의 검출에는 레이트레이스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지면에 히트될 때 그 지점과 파티클의 원점을 연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연산되었으며 이미터 루프 중 충돌이 감지되면 그 위치를 저장하여 현재 이미터 루프에는 그 위치에 전기를 계속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레이의 검출 방향인 벡터와 히트된 지점의 월드 포지션 그리고 히트된 지점의 노멀 값을 저장하여 사용했습니다.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시 파티클을 삭제했습니다. 검출 방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전방쪽으로의 원뿔 형태에 향하는 방식과 전방향 랜덤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레이트레이스 함수의 오브젝트 타입이 하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했는데 다수를 입력할 수 있게 수정해요. 원하는 특정 오브젝트들에만 전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전방 30도 정도로 랜덤 방향으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전기가 연결된 장소에 파티클 라이트와 스파크 스프라이트도 같이 나오게 해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쁘게 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자연스럽게 전기가 연결되고 휘어지는 표현을 위해서 빔 탄젠트 기능에 전기의 진행 방향과 히트된 노멀의 각도 차이를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전기가 알맞게 휘어지도록 작업했습니다. 네, 예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기의 진행 방향과 그 전기가 부딪힌 바닥의 노멀 각도에 따라서 전기가 자동적으로 알맞게 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전기에 대한 예시 영상입니다. 저희는 전기를 이제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이미터를 여러 개 겹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텔라블레이드의 잔혹한 유혈 효과를 위해서 지면에 좀 더 자연스럽게 맺히는 액체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PU 파티클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지원과 거리 체크 및 충돌 판정을 신뎁스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신뎁스를 사용하면서도 불투명 마스크드 파티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액체가 지면에 맺히는 순간부터의 연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멀라이즈드 에이지를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액체와 바닥의 거리 체크 및 충돌 검출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만 일단 설명드리자면, 먼저 파티클까지의 거리는 뷰 스페이스의 뎁스 값을 측정하고, 지면까지의 거리는 파티클 위치에서의 신뎁스 값을 측정합니다. 이 두 값의 차이 값으로 지면에 충돌시킬지 말지를 판별합니다. 다만 마스크드 머터리얼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자체가 신뎁스에 막혀서 지면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드 머터리얼 자체도 신뎁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X만큼의 스크린 스페이스 아랫방향의 위치에 신뎁스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잘 나와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5 버전에서는 파시얼 신뎁스 기능이 생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지형의 깊이와 파티클의 깊이를 체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마스크드 파티클을 위한 스크린 스페이스 방향 옵셋은 신뎁스 측정 함수에 보신 바와 같이 추가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된 바닥과 파티클 간의 거리를 사용한 충돌 조건을 보자면, 먼저 파티클들이 생성되자마자 벽이나 캐릭터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없어지거나 공중에 맺히게 되겠죠. 그 첫 콜리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연 시간을 줘서 그 시간 동안은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측정된 파티클과 지연 시간의 최소 거리를 체크하고, 지면에 너무 많이 파묻혔거나 카메라에 또 너무 가까운 파티클들은 예외 처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바닥에 맺히게 처리했습니다. 충돌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각 파티클에 처리해줄 변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페이싱과 얼라이먼트 조절로 파티클을 지면과 같이 눕혀서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피직포스와 벨로시티 값을 없애버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브위비 인덱스를 조절해서 파티클이 맺힌 다음에 표시될 텍스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작업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으로만 만든 예시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심심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중에 있는 파티클 때와 바닥에 맺혔을 때와 텍스처가 다릅니다. 예시에서 보셨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작은 파티클들의 맺힘 효과만 있어서 조금은 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기나 모양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 추가적인 데카를 넣어보자 했습니다. 디퍼드 데카를 사용하기에는 최적화로 인한 개수 제한과 퍼포먼스 때문에 사용성도 편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스태틱 메쉬 프로젝션 데카를 사용해서 나이아가라용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또한 액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나오는 연출을 만들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액체의 지면과의 충돌로 인한 액체의 사이즈의 변화, 컬러의 변화, 서브 UV 인덱스의 변화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 노멀라이즈드 에이지 기반에서 콜리전 시점에서부터의 새로운 노멀라이즈드 에이지를 만들어 다양한 연출에 사용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사이즈에 대한 변화인데요. 콜라이드를 한 시점, 그러니까 이제 맺힌 시점에 사이즈를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효과를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강한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이아가라를 사용한 렌즈 플레어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작 개발 시 언리얼의 기본 포스트 프로세스 렌즈 플레어의 좀 부족함을 채우고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꾸밀 수 있는 렌즈 플레어를 만들고자 나이아가라 커스텀 모듈을 사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파티클 또는 플레어의 사이즈가 카메라와 거리에 상관없이 고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어는 어디로 보든 무조건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전등같이 직진성, 방향성이 있는 광원에 대한 처리, 광원체가 화면 바깥에 나가거나 장애물에 가려질 때 플레어들이 단순히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효과가 나왔으면 했고 또 광원 위치에 따른 플레어들의 사이즈, 회전 변화 및 깊이에 따른 입체적인 움직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작 방식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포지션, 광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파티클 포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파티클 포지션은 월드 포지션을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로 전환하고 출력된 스크린 좌표를 극좌표를 사용해서 해당 광원체가 화면 사용에 어떤 각도에 있는지를 검출합니다. 그 극좌표를 통해서 알아낸 각도로 다른 플레어 오브젝트들이 배치될 월드 벡터를 계산합니다. 광원체를 중심으로 정렬할 플레이어들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라는 깊이 수치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거리로 플레이어들이 정렬할지를 계산해 줍니다.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각 2m에서 서로 다른 사이즈와 서로 다른 뎁스, 서로 다른 텍스처를 사용해서 플레이어를 정렬시키면 대략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 무관한 파티클 사이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파티클 사이즈에 카메라에서 파티클까지의 거리 그리고 0.001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고정시키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광원체의 화면 위치에 따라서 플레어의 크기가 변하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광원체의 월드 포지션을 스크린 포지션으로 변한 후에 화면 중앙에서 광원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값을 커브 값에 입력하여 아티스트가 화면 중앙에서 화면 끝 위치에 그 광원체가 위치함에 따라 사이즈의 배율을 커브로 그래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사용하였던 파티클의 월드 포지션을 스크린 포지션으로 변환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5에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렌즈 플레어가 이제 화면에 나가거나 화면 바깥으로 나가거나 장애물에 가려질 때 자연스러운 페이드 인 아웃 효과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가려지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액체의 바닥 충돌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신뎁스와 파티클 뎁스에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화면 바깥에 나가는 것에 대한 체크는 신뎁스 체크 함수에서 is inside view 변수로 판별을 하였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검출될 경우 fade out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 나가게 되면 검출된 값에 따라서 특정 플로트 변수 fade offset이란 것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값에 매 틱마다 화면에 보이거나 가려졌을 때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x 수치만큼을 더하여 0에서 1 사이 수치로 클램프해서 저장합니다. 여기에 x 수치는 페이드되는 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x가 클수록 더 페이드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나온 수치를 파티클의 알파에 곱하기 전에 커브를 거쳐서 원하는 감도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되게 작업하였습니다. 커브 없이는 너무나 리니어하게 알파가 움직여서 그렇게 효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렌즈 플레어 파티클을 제작하여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각 플레어 오브젝트가 화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겹쳐져 있을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렌즈 플레어의 머터리얼이 가벼운 언릭과 컷아웃을 사용해서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4K 모드 같은 고해상도 모드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완전히 페이드 아웃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까 만들었던 변수인 페이드 옵셋이 제로가 되겠죠. 파티클의 사이즈를 강제로 0으로 만들어서 아예 화면에 그려지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활용된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사용한 여러 효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나 몬스터, 스킬 이펙트가 오브젝트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방식의 렌더 타겟 시뮬레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아주 복잡한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닌자 라이브 플러그인을 부분적으로 사용했고요. 또 이 렌더 타겟들이 파티클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렌더 타겟 정보를 파티클의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에 데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하는 캐릭터의 특정 데카를 어태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캐릭터와 데칼의 채널 마스크를 맞추어 주어 원하는 캐릭터에만 적용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림라이트 방식을 지향하자는 디렉션에 따라서 조금은 색다른 방식의 림라이트나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개발 후반에 네이티브 4K 모드에서 이펙트의 오버드로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2K 모드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모크 계열 파티클이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파티클의 오버드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에서 특정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머테리얼의 버텍스 쉐이더를 사용해서 스프라디 사이즈를 조절해서 화면에서 스모크들이 크게 그려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가까워지면 스모크가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게임에서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플레이 해보니 전혀 눈에 띄지 않아서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파티클 같은 작은 파티클들이 이제 원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거나 깜빡거리는 현상들을 이제 많이 작업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퀄리티가 좀 나오지 않아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거리 이상부터 버텍 쉐이더로 파티클의 스프라이트 크기를 거리에 따라 강제로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모크 파티클의 오버드로우를 막기 위해 사용한 방식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이 적용 전의 화면이고요. 이 정도의 파티클이 있었는데 거리가 넓어지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적용 후의 화면입니다. 훨씬 더 또렷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